유튜브로 잘 보고 있는 예비군 4년차예요. 그동안 재밌는 썰들을 듣다 보니 저도 제 썰을 남들과 다른 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끄적여보려고 합니다. 포반장님과의 대화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거기만 조금 각색했습니다. 저는 파주의 한 포병부대의 K9 자주포 조종수로 자대 배치를 받고 하루하루 짬을 먹어가고 있었어요. 훈련이 많고 빡센 데다가 그 훈련의 대부분이 화포를 몰아서 장거리를 기동해야 하는 조종수에게는 꽤 가혹한 부대였던 탓에 제 조종 실력은 하루하루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포대의 에이스 조종수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실력에 자신감을 가진 채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군생활 동안 낙석 사이사이를 뚫고 기동하기, 지휘 차량과 무전 끊긴 상태로 기동하기, 사이드미러와 고글이 깨진 상태로 태풍 속 기동하기, 고장난 옆 포반 화포 견인하며 기동하기, 기타 등등등등등등 군생활하면서 여러 고난을 극복해왔기에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있는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저녁을 기다리는 19년도 11월 그날 제 마지막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은 반기 정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반기 정비는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정비예요. 반기 정비 날에는 화포의 궤도와 부품을 갈아 끼우고 엔진을 드러내서 점검하는 하드한 정비를 하죠. 당연히 이런 복잡한 정비는 정비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기에 아침 일찍부터 정비고로 화포를 몰았습니다. 우리 대대 자주포 정비고는 800m 정도 되는 길고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끝에 있어요. 반기가 스며드는 11월의 아침바람을 맞고 정비고로 올라간 저는 일과 시간 내내 방청제와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부품을 닦고 조이고 있었죠. 특별할 것 없는 조종수의 정비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오후 4시 체력 단련 시간쯤 정비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죠. 뛴걸음 코스가 우리의 기동로와 겹치는 구간이 길어 서둘러서 화포를 포상에 돌려놓지 않으면 뛴걸음하던 간부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이 시작되기 전 화포를 포상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포상이라는 건 화포에 물자를 보관하는 주차장이면서 벙커예요.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포반장님이 선탑자석에 탑승한 걸 확인하고 차내 무전으로 포반장님을 불렀죠. 반장님 들리십니까? 잘 들려. 체력 단련 시간 되겠다. 빨리 내려가자. 스무스하게 화포를 몰아 내리막 구간에 들어서자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실수긴 했지만 간부에게 들키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자주포는 기동 중에 전조등을 필수등으로 켜야 됩니다. 그렇게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전조등 레벨을 올리는 순간 슈슈슈슈슈슈슈 엔진이 꺼졌습니다. 야 뭐해? 엔진음이 사그러드는 엔진음 사이 속에서 무전이 아닌 포반장님의 쌩 목소리가 같이 들려왔죠. 무전 소리가 아닌 쌩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무전기도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동과 관계없이 작동해야 할 무전기가 꺼졌다는 건 화포 내에 있는 모든 전원이 다 셧다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K9의 자주포 브레이크가 전원이 꺼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화포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려 했지만 왼발로 전달되는 사이드 브레이크의 압력이 평소보다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화포는 통제를 잃은 채 내리막길을 계속 내달리고 있었고 사이드가 안 잡힙니다! 그럼 시동부터 걸어! 이미 진작에 전원을 다시 켜고 시동 스위치를 올리고 있었지만 시동음만 나고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죠. 시동도 안 걸립니다! 포반장님은 뭐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그때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내리막길의 끝, 대대 탄약고가 있다는 사실이. 엔진이 잔뜩 달궈진 40톤짜리 자주포가 탄약고에 그대로 꼬라박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시동을 살려서 이 미친 쇳덩어리를 멈춰야 했습니다. 시동이 꺼진 순간 내가 뭘 조작했지? 내가 시동이 꺼진 순간에 조작했던 건 내리막 진입 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밟았던 브레이크와 전조등 두 가지. 그렇다면 시동이 꺼진 직접적인 원인은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뜻. 그 생각이 도달하자 조종석에 배전판을 들이봤습니다. 흔들리는 차체 때문에 전조등 스위치가 보이지 않아서 모든 장치의 전원을 전부 내려버리고 시동에 필요한 장비들의 전원만 다시 올렸죠. 그리고 시동을 걸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었고 시동이 꺼진 순간에 조작했던 브레이크는 시동 꺼짐의 원인일 수 있으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채우려고 해도 여전히 압력은 너무 무거웠고 한순간 한 가지 방법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K9 자주포와 K9 흑표전차는 대부분 궤도 장비에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며 방향을 바꾸는 제자리 선회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차체를 제자리 선회 기능으로 90도 돌려버리면은 내리막 때문에 굴러가고 있던 이 차체를 드리프트 하듯이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장님 꽉 잡으십시오. 저는 기어를 조작해서 핸들을 확 제껴서 제자리 선회를 시도하였고 꿍! 무리한 기동 탓에 궤도와 구동계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차체가 90도로 돌아가면 미끄러졌고 미끄러지는 차체에 치인 작은 가로수는 그 자리에서 두 그루가 작살나 얼굴에 조각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미터를 더 미끄러져 내려와 내리막길 끝자락 탄약고 초소 컨테이너를 단 3미터만 남겨둔 채 멈춰섰죠. 어느새 다시 헐구어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조종석에서 내리니 포반장님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왜 화포를 이따위로 몰아? 최선을 다해 화포를 멈췄는데도 타박하는 포반장님 말에 정말 서러웠지만 일단은 살아남은 게 더 기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포반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체력 단련을 위해 막사에서 내려와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갑작스러운 난리에 놀라서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막내 하사였던 우리 포반장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체육복 차림의 포대장님과 대대장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총 20장의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고 이후 며칠 동안 죄인 같은 생활을 했죠. 사람이 안 죽어서 다행이지 저는 수많은 간부들의 진급기를 막을 뻔한 패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였으면 잘못된 판단은 절대 하지 않았고 자신했겠지만 이번처럼 큰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었죠. 저와 포반장님 근처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수송부 병사들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정비고 간부들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 정비고 간부들이 사고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원인은 노후된 전조등 회로 때문에 일어난 단선,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전조등 회로가 노후화돼서 단선이 되었고 주변 회로에 과전류가 흘러 차량 전원이 전부 나가버린 것. 사고의 원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무색하게 저에 대한 취급이 급격히 좋아졌죠. 저는 패급 조종수에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막은 슈퍼 A급 에이스 조종수가 되었고 주임원사님은 너는 어떻게든 전문화사를 시켜야 하는데 라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지내다가 한 달 뒤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날에 사지 멀쩡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TMI 박살나버린 가로수 두 그루는 봄철에 주임원사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손수 심으신 꽃사과였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해서 재밌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좋다면 훈련소 동기 고추 씻겨준 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포병 드라이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개복원님 방송 잘 보고 있는 40대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보면서 군생활 중에 있었던 일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한번 글 적어봅니다. 때는 1990땡년 초여름 먹고 대학생으로 이곳저곳을 탐하며 놀던 저는 먹고가 뭐죠? 입대 2주 전 영장을 받고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일찍 가는 게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며 휴학과 함께 육군 땡땡사단 신교대로 입대하게 됩니다. 신교대로 들어가 훈련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차를 타고 사단 본부대라는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사단 본부대는 배사로 치면 뭐 총무과나 비서실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편할 겁니다. 사단 민원 처리 및 수리, 행정 처리 등등을 하는 곳이래요. 당시 저는 행정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어리버리를 까며 2주간 부대 돌아가는 눈치를 보면서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가,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나 하면서 파악을 하던 중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이 왔습니다. 보통 내무실 쓰레기통을 비운다던가 부대 내 잡일 처리 시 신병, 일병, 선임 정도로 차출되어 2인 1조로 각 내무실마다 차출이 되는데 각 내무실이 신병이 모두 같은 6월 군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잡리로 선임들이 준 담배를 피며 야 너도? 야 너 나도? 너도? 야 너도 6월 군번이야? 너도? 이러고 있는 상태가 됐다. 어떻게 TO가 저 따위로 났냐?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인사과로 올라간 인원 보충 결제가 밀리다가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면서 6월 군번 상근 포함 42명, 42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와, 신병이 42명이야? 아니, 총 부대원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아버지 군번이라는 사람들 와, 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아들을 몇이나 낳은겨,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병력이 한꺼번에 충원되다 보니까 제 밑으로는 후임은 없었고 암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와중 제가 일병 마로봉이 되었을 때쯤 드디어 후임들이 들어오면서 군생활이 점점 윤택해졌고 부대 내 동기들이 업무 파악이 끝날 때쯤 저희는 깨달은 게 있었죠. 사단 모든 중요 요직에 6월 동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단장실, 비서실을 제외한
모든 각 처부, 위병소, 군악대, 사단, PX 관리병, 영광급, 목욕탕, 식당 등 모든 처부, 작전처, 정운처 등 심지어 면회실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단에 돌아가는 훈련과 일정 등을 우리 손으로 만들며 부대 내 모든 비품과 휴가, PX 사용, 훈련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걸요. 이 한층 건물의 총원 200명 중 동기가 40명 이상인 모든 요직에 들어간 요상한 상황. 예를 들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 복귀 시 위병소 검사 패스, 면회시 사용 시 따로 마련된 독방 사용 가능, 짬밥이 질리면 취사병에게 라면, 김치, 볶음밥 등 사식 가능, 간부 이발소에서 이발, 목욕 가능, 정운병에게 영화 대여 후 주말 감상, PX 단독 쇼핑 가능, 부대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 교환 가능, 침낭, 포단, A급 전투복 등 1종부터 9종까지 심지어 부대 오바로크병까지 동기라 전투복 다림질 이름표 등을 무료로 가능했으며 야, 이 복지 뭐야, 미쳤네. 그거 같다. 신용카드 중에 블랙카드라고 있거든요. 그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거 블랙카드? 무제한이야. 한도가 그런 것 같다. 약간 느낌이 막 행정병들은 위로 휴가 등을 그들에게 제공, 간부와 친해서 샤바샤바를 했었죠. 작전처, 동원처, 정보처, 교훈처 등 처부에 있는 인원들은 부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들에게 전파, 정보 전달이 대가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니네 부대 이번에 뭐 해가지고 뭐 저거 작전 걸려있고 뭐 이번에 저거 해가지고 훈련 걸려있고 이런데 훈련 어디로 떠날 거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뭐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동기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래 고마워. 이따가 PX 와서 너 혼자만 단독으로 쇼핑 한번 해. 뭐 이런 식이야? 너 이따 와, 내가 머리 한번 잘라줄게. 뭐 약간 이런 식인가? 그리고 야간 근무를 서면 본부대 근무만 서는 게 아니라 사단 사령부 근무까지 서서 야간 사령관님 밑에 비서 같은 역할로 당직 사관을 설 경우 각정 전화 및 예하부대 패트롤 근무 일지 계획 등등의 일정을 짜고 병사가 일정을 짜? 사단장님 참모장, 공관의 비서병들에게 첩보 등을 수집 후 간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부대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정보라는 것은 정말 타이밍으로 찔러줄 경우 엄청난 기대값을 받을 수 있었죠. 병사가 이런 권력을 가지다 보니 돌아가는 분위기가 점점 패급으로 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도 화학대 간부님들이랑 친해서 화생방 훈련도 대충 할 수 있었고 의무대에서 누릴 수 있는 처방전 등등을 프리패스로 받을 수 있었으며 헌병대 간부님, 법무부 간부님들에게 중요 소스를 제공 후 사건 사고를 무마, 뭐 작은 사고들입니다. 그 정도로 막 패급은 아니고 만창을 3박 4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파워가 원기옥처럼 모여서 병장 1호봉들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짬찌일 때 치약 뚜껑으로 머리를 박으며 많은 구타와 모욕 등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선임이 되면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들을 척결하자! 라는 걸 소각장 모임, 짬찌들 모임이죠. 모임에서 결의를 하였고 도원결이야? 그리고 힘을 가졌을 무렵 2달 선임과 제가 업무 상일로 다투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갑자기 트집을 잡더니 저를 이발소로 부르더군요. 왜 그러십니까? 팍팍팍팍팍 갑자기 날아온 원투에 그래 이때다 싶어서 열중시어 자세로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때리십니까? 라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지며 동기들이 하나둘씩 모였으며 선임들도 다들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이 X가 선임이 맞다면 맞는 거지 뭘 자꾸 말 대답을 해 이 그러면서 막 계속 때렸나. 간부가 오기 전까지 다들 수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년병장들이 말렸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으며 제일 말빨 좋은 동기 A가 나서서 동기회 소집을 계획을 합니다. 바로 쿠데타였죠. 동기 A, 야, 부대에서 말이야 사람 갈구는 건 괜찮아. 못하면 갈굼 당하고 뭐 풀 수 있지. 근데 짬 찰대로 차가지고 사람 패고 하는 거는 선 넘은 거지 안 그래? 우린 그 새끼 포함 4월 군번 다 제낀다. 6월 군번인데 선임인 4월 군번 다 제낀대. 이 이후로 절 때린 선임은 휴가 가는 거 이외엔 모든 일에 태클이 걸리는 게 당연했으며 외출, 외박, 휴가, 복귀 땐 위병 조장 간부의 꼬장을 당하며 식당 출입 시 배식의 차별, 쪼잔하게 앉을 순 없으니 개 조금 줬나봐요. 여자친구 면회시 면회실에서 차단, 부대 비품 수령 시 패급 지급 등등의 꼬장을 부렸으며 발악하는 그 새끼는 왜 그러냐며 했지만 일절 무시하며 그냥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그 선임은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위해 몰래 휴대폰을 부대 반입하는 병크를 저질렀으며 자랑하듯 취침 후 사용한 겁니다. 또 섬 넣네? 군대에서 선임 취급을 받으려면 말년의 후임들에게 잘해도 모자랄 판에 여친에게 전화질을 폰으로 하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당시 아들 군번이었던 후임은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중내에 사내하는 마당에 저걸 죽일까요? 라고 하며
아니야, 만창 보내야지. 내일 보낼게, 걱정 마. 아침 점옷이 위병조장에게, 야 미안한데 저 새끼 담글 건데 네가 피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낭낭하게 챙겨줄 테니까 피 좀 덜 보고 좀 그래, 미안하다, 고생 좀 해라. 그렇게 전한 후 부대 대장님 출근과 동시에 사병 휴대폰 반입으로 만창을 보내고 약간 피를 동기에게 묻혔으나 위병소 전원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렸지만 그 후 저 새끼는 이제 이 부대에서 아저씨야 알겠어? 라는 명령으로 그 선임은 아저씨 취급을 받으며 말년까지 생활했고 쓸쓸하게 전역했죠. 4월 군번 동기들은 부대에 3명 있었거든요. 제끼기 아주 쉬웠습니다. 반항도 못했죠. 이 일이 있은 후 부대 내 갈굼은 용서가 돼도 구타는 안 된다라는 걸 선포했으며 선 넘으면 군생활 엿된다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주저리 휘갈겼으며 썼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느끼셨다면 다음에 다른 썰도 좀 더 풀어볼게요 라고 플렉스 군생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제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들이 좀 다른 중대에 있는 동기들은 좀 힘이 없었고 우리 내무시 그러니까 다른 소대 2소대에 있던 내가 1소대였으니까 2소대에 있던 동기가 있었는데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랑 2등병 때 너무 차별 대우를 당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짬 좀 먹었을 때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쳤었죠. 왜냐하면은 저는 선임들하고 졸래 친했고 특유의 친화성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점점 군대 물이 빠지고 약간 군생활했던 노홍철 형님의 군생활처럼 다이나믹했어요. 저도 2등병 1병 때는 아주 에이스로 추앙받다가 1병에서 상병 넘어갈 때쯤부터는 이제 제가 실권을 잡게 돼서 선임들도 못 건드리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소대에 있던 묵묵히 일 잘하던 동기가 상병 때부터 간부들하고 선임들에게 추앙받기 시작하고 왜냐면 제가 나이도 더 많았고 사회생활을 그냥 약간 미꾸라지 새끼처럼 잘해요. 그래도 영창도 안 갔다 오고 얼마나 깨끗하게 군생활 했습니까. 내 동기도 이거 볼까 모르겠네. 걔 힘도 존내 좋고 걔 말랐는데 이름도 아직 기억나는데 여기서 이름 까면 좀 그렇고 이응 미음 기어가 나 기억하면 한번 이거 본다면 연락 한번 해라. 술 한번 먹게. 이어지네요 내용이. 전편을 보시고 오셔도 되는데 안 보시고 오셔도 될 만큼 제가 초반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때는 지난 고라니 5R2 1차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5RI 약 한 달 전 2차 5RI 작전이 있었습니다. 5RI가 아주 큰 훈련인데 2년에 한 번 하는 아주 큰 훈련인데 이거에 따라서 비행단 단장의 진급이 막 걸려있고 막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5RI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훈련이고 이 새로 들어온 단장이 진급을 빨리 하고 싶고 막 되게 급해서 5R2라고 해서 5RI를 예행 연습하는 거를 원래 끊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한 번에 몰아가지고 막 했대. 그냥 5R2가 뭔지 5RI가 뭔지만 인식하고 있으면은 인지하고 계시면은 이야기 듣기 편하실 겁니다. 5RI 1차 예비 훈련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완전 대규모 훈련 한 달 전 2차 예비 훈련 직전이었는데 전편에 언급한 대로 5RI는 2년에 한 번 훈련하는 훈련이고 당시 24개월이었던 공군병은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는 훈련이었죠. 하지만 제가 훈련병으로 있을 때 저희 비행단은 5RI를 이미 했고 저와 제 동기들이 정해진 말년 휴가 때 5RI가 잡혀 단 한 번도 5RI를 하지 않는 축복받은 기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년이 되어 거의 숨만 쉬면 포상을 그때그때 다 써야 되는 얼마 안 되는 12일의 말년 휴가를 위해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공군들은 막 한 5, 60일씩 나오던데 그 전까지 지루함에 지친 저는 후임들에게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여기 5RI를 하는 참군인이다 막 이러면서 깐죽대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후임 A가 근무에서 내려오자마자 김회장 큰일 났습니다. 그래 네가 날 찾을 땐 또 무슨 큰 사고를 쳤겠지. 뭘 또 찐빠냈니? 좀 이따가 올라가서 처리해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씨 김뱀 좋댔어요. 뭔 소리니? 말년 못 나간대. 김뱀 말년 못 나간대. 그 말을 듣고 170cm에 48kg 멸치였던 이 정도면 면제 아니야? 저는 180cm의 덩치도 큰 해창 후임에게 그대로 날라차기를 시전했죠. 어차피 끄떡도 안 할 걸 알았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팔씨름도 졌어요. 그래도 애가 착했죠. 이 새끼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나 가서 주임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그러면. 저는 그대로 근무장으로 향했고 주임원사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저를 데려가고 왔냐? 이리 와봐라. 기상대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상대장님은 손수 커피를 타주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주었죠. 오전 회의. 신임단장의 중요한 2차 5RI가 얼마 남지 않은 활발한 오전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송 대대장 단장님 이번에 땡땡기 병장들 말년 휴가 때 버스 배차에 관련된 일인데요. 기간이 언젠가? 땡월땡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날은 5RI 전날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에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이 중요한 ORI 이 훈련에 가장 베테랑 병사들이 없다니. 안돼 안돼. 근데 얘네들 말년 휴가인데요. 전부 캔슬시켜. 말년 휴가 다 잘라. 웅성 미친 벌 새끼 아닌가요? 미친 새끼 아닌가요? 걔 꼰대인가요? 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바로 밑에 기수 애들도 있고 굳이 한 달 남은 애들을 아이 역효과 날 겁니다. 아이 걔들은 ORI 끝나고 6일 뒤 저녁입니다. 말년 휴가 끝나고 저녁 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상관없다. 나는 필요하다. 나의 진급을 위해 존나 중요한 ORI의 존나 센 베테랑 병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비행단의 모든 같은 기수 모든 말년들이 말년 휴가 아무 이유 없이 다 잘렸고 휴가 일수를 돈으로 보상받게 될 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군인 시급 약 16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2일 46,080원 5만원으로 휴가 12일을 산다고 하면은 미쳤냐고 할 거면서 고작 46,000원으로 말년 휴가를 자르는 미친 발상은 비행단을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었고 말년들 뿐만 아니라 그 후임들도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상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수근수근 하고 시작했습니다. 각 대대장들은 행여나 말년들이 미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말년들을 모든 근무에서 열애시키고 주말 외출, 면회소, 사제, 식당, 자유이용 등으로 달래면서 ORI만 넘기자. 야 ORI만 하자. ORI만 그 2년에 한 번 하는 대규모 훈련 한 번만 하자. 니네 말년 휴가도 자르고 말년 나가지 말고 다 부대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차피 군생활 계속 해왔잖아. 말년 휴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12일을 46,000원으로 보상해줄게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 눈치 보기 바빠. 말년들은 하나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아도 걔 타령 말이 없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펜스 삽질 말이 없지. 펜스 밑으로 바로 삽질하지. 단본부 뒤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튀는 병사도 있었고 마음의 편지가 수백 통씩 쌓였으며 이 비보를 전해들은 병사들의 부모들에 의해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다른 건 다 무시해도 된다. 민원은 나중에 접수 후 처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돼. 승진의 눈이 먼 단장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ORI 직전 마지막 2차 ORI가 찾아왔고 군장을 차고 근무 훈련을 하게 된 말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약속과 다르지 않냐면서 말년들이 따졌지만 중간에 낀 대대장들은 단장의 말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ORI는 ORI의 연속이다. 훈련은 실제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런 말도 모르나?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간부들과 말년들의 마음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말년들은 실전에서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기지방호에서 장갑차에 있던 말년 헌병은 특전사한테 가서 폭파 쪽지를 받아와서 자기 장갑차에 붙이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간부 식당을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설 있고 짜서 못 먹겠다는 간부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평소 휴가에 큰 미련이 없던 저 또한 참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한 가지 이 상황을 모두 뒤집을 계획을 플랜을 짜게 됩니다. 어차피 추억으로 남을 군생활 남들과 달리 별다른 사건도 일으킨 적 없었던 평범한 군생활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술안주거리 삼을 만한 마지막 한 방을 하고 가자고 정당방에 의한 자기 합리화가 완성되었고 평소에 친했던 후임 A 특징 상병 헬창 여하사 B 특징 민간인과 결혼 예정이라 전역 얼마 남지 않은 동기 말년 시설관리병 C 기상대 건물 시설 관리 훈련단에서부터 같은 내무실 친한 형 포섭해서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2차 ORI 3일 전 오전 상황대처 훈련에서 부상병을 응급처치 후 들것으로 이송해야 되는 설정에서 응급처치용 부목이 모자라서 저는 번뜩이는 기질을 발휘해서 옆에 있던 헌병대에서 K1 기관총의 개머리판 뽑아서 부목 대신 써가지고 타대대 감시관에게 칭찬을 들었고 위기를 무사히 넘겼죠. 당시 현장에 같이 팀으로 훈련하고 있던 운항 관제대 대대장으로부터 영웅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70cm에 48kg이었던 저는 당시 잦은 냉동과 부실한 식사로 감기, 기립성 빈혈, 저혈압성 쇼크를 포함한 병약한 몸이 되었고 기상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죠. 빈혈이 온 것 같다며 증상을 호소하여 의무대에 가서 약을 받아왔고 저는 근무를 마치고 야간 훈련을 준비하러 갔죠. 2차 ORI 3일차 야간 기지 방호 훈련이 끝나갈 무렵 공습 대비 훈련이 진행되었고 저를 포함한 기상대 건물에 있던 전 병력은 즉시 기상대 건물 지하 보일러실로 MOPP 3단계를 유지한 채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굳게 닫혔고 비탄줌이 있으면 안 됐기에 모든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체감상 5분에서 10분이 지났죠. 저는 호흡곤란으로 점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했고 옆 사람들도 뭐야 무슨 일 있어? 누구야? 라고 물었으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독면을 벗고 점점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사탄의 주둥아리는 훈련 상황 종료를 발표했죠. 약 10초 후 불이 켜졌고 현장에 약 70명의 간부와 병사들이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이미 다들 예상했다시피 이 모든 건 저의 연기였고 계획이었죠. 같은 말년 휴가를 위해 포섭한 C
단순한 재미와 의리 윗대가리들에 대한 반발심과 불만으로 포섭한 AB. 포섭해둔 시설병 말년 C가 불을 늦게 켜서 혼란을 유발시키고 불이 켜지자마자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뇌를 정지시켰으며 여하사 B가 비명을 질러서 혼란을 증폭시키고 해창 A가 저를 빠르게 이송시켜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계획이었죠. 평소에도 한두 달 정도 한 번씩 의무대에 가던 약한 몸이었고 훈련이 다 끝나고 방심한 타임을 이용해 의무대 대장까지 속인 계획은 저체중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 판정을 받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오하리가 끝나고 다시 근무장으로 출근하니 기상대장님 그저께 있었던 일이 보고가 들어갔고 오전 회의에 평소에 몸이 약하다고 하니까 단장님께서도 그냥 만료휴가 내보내라고 하셨다 라면서 바로 휴가증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고 대의를 위해 주임원사를 찾아갔죠. 몸은 좀 어떤가? 닌게 맞았더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좀 울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말년휴가 나가서 푹 쉬다 와라. 주임원사님 왜 타련의 말년들은 안 나갑니까? 뭐 그렇겠지 뭐. 어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니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주임원사님 아마 저 혼자 나갔다 오면 다른 말년들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좋게 보진 않겠. 여기까지 와서 의가사 제대하긴 싫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애들도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 수로? 내일 주임원사 회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 한 명 문제인데 단장님이 회의장에 말로 내보내라고 한 거지 문서로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증은 대대장님 사인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가능합니다. 다음날 주임원사 회의가 열렸고 모든 말년들은 일사천리로 휴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오하라이가 시작되고 말년병자들 싹 다 휴가 나갔다는 사실을 안 단장은 덜덜덜덜덜 했겠지만 이미 나간 말년들을 잡아올 수는 없었고 모두가 해피엔딩을 맞이해야지. 저는 미국 공군에서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삶이 지칠 때 써랑썰레를 자주 들었던 저는 공군에 입대할 때 나도 재밌는 썰 생기면 꼭 카페에다 글 써봐야지 라고 했는데 워낙 관제사 훈련이 바빠가지고 잠시 잊고 지내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번 글을 끄적여봐요. 기초 군사 훈련을 졸업하고 관제사 기술 훈련에 들어간 저는 훈련 받는 내내 이 ZIL 같은 기술 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에 있는 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나이브한 꿈을 가지고 정말 힘든 훈련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관제사 기술학교는 중간 탈락률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빡센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처음 부대 발령 시 명령서를 확인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죠. 대회비로 제가 복무하는 곳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가 기피하는 정말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시골 오브 시골 한가운데 위치한 부대에 발령받은 것. 심지어 훈련 동기들은 본인 제외 다 좋은 부대로 발령을 받았죠.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명령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현실 부정을 하였지만 결국 자대 배치일이 다가왔고 기술학교도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헬하우스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제가 부대에 전입한 첫날 제 스폰서 공군에서는 자대 배치를 도와주는 선임, 맞선임이 아니라 자대 배치를 도와주는 선임을 보고 스폰서라고 한대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죠. 스폰서가 저를 부대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현장 학습시키듯이 끌고 다녔고 마지막 차례로 워치 슈퍼바이저, 관제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워치 슈퍼바이저인 한 중사와 인사를 나누게 했는데 이 중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부조리로 온몸을 풀무장한 한국 꼰대에게도 지지 않을 미친 꼰대력으로 병사들 관리하는 도그 베이비 중에 최고의 도그 베이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사가 만든 부조리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장교들에게 병사들이 게을러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급 관제사는 관제 휴게실 사용 금지. 두 번째, 초급 관제사는 관제 훈련 이유를 막론하고 외부 활동 금지. 세 번째, 평소보다 일과 일찍 끝나도 초급 관제사는 무조건 남아서 본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 네 번째, 본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훈련에서 열외. 초급 관제사는 일정 기간 내에 중급 관제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승급이 실패하면은 다른 보직으로 보직 변경을 당하죠. 근데 훈련을 못 뛰게 하면은 점수를 못 얻으니까 중급 관제사가 안 되는구나. 다섯 번째, 여자 병사들에게는 지나치게 찝쩍거리고 그 외에 특유의 그 ZIL 같은 태도로 일관함. 여섯 번째, 남의 관제 실력을 무시하면서 본인에게 피드백이 들어오면 계급으로 찍어 누름. 일곱 번째, 편애하는 병사는 모든 청소 일과에서 열애하고 싫어하는 병사는 짬 처리를 하여 소대 안에 분란 유도를 시키고 등등등등등. 정말 저희 소대 안의 모든 부조리는 이 인간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마편 폭격과 한 여성 병장의 외도가 걸려가지고 이미 상사 진급이 막혀 저녁날만 바라보고 있는 짬중사였던지라
아무도 이 미친 인간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시던 혹은 하셨던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고 그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러한 사소한 부조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 근데 거기지 군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만 저의 첫 소대의 날에 반드시 이를 조리라고 마음먹게 되는데 소대의 날은 모든 병사들이 업무 강도를 좀 줄이고 짬 시간을 내서 피자 파티를 하거나 보드게임들을 하는 등 일종의 사기 진작의 날인데 이 중사는 병사들이 행복한 꼴을 참아 볼 수 없었는지 초급 관제사들에게 관제 필기 시험을 치게 하고 그 점수로 모두에게 까발려 점수를 낮게 받은 병사와 그 담당 맞선임을 동시에 조지는 사탄도 울고불고하고 꼬장을 부려 난리를 칠 만한 그런 미친 일들을 벌이며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희 소대 사기를 시궁창 저 밑바닥으로 쳐밀었습니다. 또 그것을 마치 우리 소대의 관제 실력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듯 미친 듯한 미소를 지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지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크 엔젤이라고 불리는 저희 맞선님의 입에서 마나바가가 나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 소대의 날은 그대로 날아가고 관제훈련의 날로 바뀌게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모든 소대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을 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부대로 들려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중대장이 부대 내 상황 파악을 한다는 이유로 각 소대별 면담을 실시한다는 소식. 중대장과의 면담의 소식이 들어오자 항상 썩은 동태 눈깔로 관제 레이더만 바라보던 선임과 동기들의 눈에서 생기라는 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최고 고참인 W병장은 점심시간에 나지막히 한마디 했죠. 이슬이 마피아 어썸블. 이 답도 없는 중사를 한 방에 보내버리기 위해 우리 부대에서 6년 이상 복무한 병장들 W병장, T병장, J병장, M병장 등등등등 후임들을 집합시켜서 평소에 중사에게 부조리 당한 것, 목격한 부조리 전부 작성하게 하고 작성한 문서들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하게 가장 빡센 것들만 엄중하여 짬중사의 두꺼운 짬뱃돼지에 뚫어버릴 죽창을 완성하였고 평소엔 이를 귀찮게 여길 제 동기들과 선임들도 이 기회가 날아가면 다시는 광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짱구를 굴려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뒤집어 쥐어 짜내서 최고참 병장들에게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물론 중사가 편애하는 병사들에게는 정보가 새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중사가 그 병사들을 편애하는 거지 병사들이 그 중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W병장은 한 병사가 이 강력한 죽창을 다루기에는 너무 무리가 간다는 걸 알았고 적절한 정보 분산하여 한 명의 병사가 부조리를 당한 것이 아닌 소대 전체가 당한 것처럼 상황을 잘 연출시켜 놓았죠. 저는 그때 항상 짱박혀서 관제훈련은 아래 후임들에게 짬 때리고 폰질만한 최고참들이 왜 최고참이라 부르는지 그때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면담 대본을 직접 만들고 후임들에게 숙지하라고 나누어주면서 면담의 서기로서 참여하는 간부들의 성격과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더 어필이 잘 먹히는지 저를 포함한 후임들을 철저히 교육시켰고 특히나 저는 소대 안에 거의 유일한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갈 거라고 판단. W병장이 직접 제 코칭을 전담하며 우영우 변호사 뺨치는 논리로 제 진술을 무장시켰습니다. 특히나 W병장은 중사에게 1년 전 태도 불량으로 대충 계기다 실패했는데 찍혀가지고 고급 관제 훈련 기회를 모두 박탈당해서 빡칠 대로 빡쳐 있었기 때문에 이 면담이 자신의 모든 군생활을 다 불태울 각오로 이 작전에 임했죠. 드디어 D-Day. 그날 관제실은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함처럼 정말 조용히 어떤 문제도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중대장님은 병사들에게 군생활에 있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라면서 물었고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서로 약속한 대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최고참들이 그 중사는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고 그 아래 중급 관제사들이 본인들이 초급 관제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사가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 관제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막내 라인인 저와 제 동기들이 눈물의 연기를 펼치면서 부조리로 인해서 아침마다 관제실로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연연을 펼치니 처음에는 오나하던 중대장님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깔끔하던 대머리에 핏줄이 올라오고 있었죠. 중대장님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들 말하는 게 전부 true? 라고 물었고 거기에 아크엔젤인 제 맞선님이 Yes sir and 여자한테 쫀자 drink that sir 라고 막타를 치니 참다 못해 이제는 분노로 변해버린 중대장님은 그대로 면담실을 문을 박차고 나가서 큰 목소리로 Where the fuck is 중사! 라고 사자우를 떨쳤고 마침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중사를 그대로 잡아서 자신의 사무실로 집어넣고 2시간 동안 갈구는데, 물론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 문을 닫고는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몇몇 대화가 들렸는데, 내가 20년 군생활 동안 하면서 너같이 썩같은 부사관은 처음이야. 알아? 이게 말이 돼? 병사들이 네가 가지고 놀다 버리는 짜장가면 대답해 이 하라면서 온화했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육두문자가 날아다녔고, 특히나 미국 장교는 웬만하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상황들은 병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준 대장님은 당장 군법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원사님께서 그래도 중사 새끼가 지금까지 한 군 생활도 있고 한데 관자재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 크루 보스로서의 보직 해임은 해제하고 그냥 그냥 두시죠 라는 식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죠. 이게 무슨 큰 징계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크루 보스에서 해임된다는 건 중사는 더 이상 관제실에서 독단적으로 관리 따위를 할 수 없으며, 자신보다 계급이 낮더라도 본인에게 부대의 관제보다 더 많이 하는 병사들이 피드백을 들으면 같은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짬으로 모든 걸 묵살해왔던 중사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죠. 결국 이 중사는 최고참 라인 병장들에게 간단하게 먹혀버렸고,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인사를 받지 못한 채 쓸쓸히 관제실을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한국말로 글을 쓰려니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공군 관제사가 다른 보직들과는 인사체계가 많이 다르다 보니 최대한 한국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글을 읽다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필력에 딸려서 그런 거니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글이 채택된다면 기술교육 중에 탈영병 될 뻔한 썰, 의무대 소속 여군들이랑 소개팅하다가 조진 썰, 패급 동기들 썰 등등등 더 많은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23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아메리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개보건님 썰랑썰레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여간부 연애썰, 옛날에 여간부 연애하다가 원스타한테 걸린 썰 말하는 건가 보네요. 여간부와의 연애썰을 보다 보니 입대 전에 제가 알바했던 부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하던 부대? 부대에서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알바? 귀순한 미국이도 있고 면회객의 부대에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전이라 자세한 명칭은 틀릴 수 있습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던 그 시절, 막 20살이던 전 돈이 필요했고 약 2년간 방학 때마다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공군 비행장에서 활주로 제초 작업을 할 때입니다. 제촉 작업이 뭐예요? 제촉 작업? 제초인가요? 일은 간단합니다. 넓디 넓은 비행장 활주로의 주변 모든 총독색? 뭐 신호인가 이거? 혹시 유빗인가요? 관우인가? 유비인가? 제갈량인가? 모든 초록색 풀을 지우는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솔병 한 병이랑 작업할 곳에서 이동 후 6시까지 계속 트랙터 그리고 예초기 작업만 계속하죠. 작은아버지랑 일하는 거라 농땡이 없이 진짜 빡시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처음 봤던 인솔병들은 전역하고 2병 1병이 상병 병장을 달고 인솔을 나오던 그 시기입니다. 아니 제초를 뭐 몇 년을 해요. 이 당시 전 중기반 반장님이 입대 안 했다니까 공군 오라고 계속 절 꼬실 때였죠. 가르칠 게 1도 없는 특 A급 신병이니까요. 02, 03년 2년간 일을 하니 그 넓은 부대 길은 전부 다 외우고 있지. 트랙터가 그 당시 3대였는데 예초날 사람 머리통만한 예초날 4개짜리부터 8개짜리까지 전부 운전 가능하며 고장시 간단한 수리까지도 할 수 있었고 짬으로 치면 병장급이니 탐나던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인솔병들도 공군 지원만 하면은 자기네 부대로 빠질 수 있다며 오면 진짜 잘해주겠다고. 어차피 우리 부대 짬도 많이 먹지 않았냐며 먹을 것도 주고 담배도 주고 작은아버지도 공군 가면 이쪽으로 빼줄 수 있을 거라며 얘기했고 전 진지하게 공군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죠. 공군만 지원하면 여기로 빼준다지. 이병부터 병장까지 싹 다 알고 있지. 휴가 많지. 집 가깝지.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지. 하지만 전 제목에 있던 것 때문에 제목에 썼던 일 때문에 의경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인솔병이 선두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해서 작업장으로 들어가고 복귀를 하는데요. 그땐 참모총장님이었나 뭐 암튼 엄청 높은 사람이 부대 사찰을 온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습니다. 예초기 작업도 엄청 빡세게 하고 보통 5시면은 퇴근을 하는데 그날은 7시에서 8시까지 한여름 해가 떨어질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인솔병은 땡땡아 길 알지? 나 따님 때문에 먼저 가야 돼.
전 혼자 오라 하고 먼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죠. 비행장 일을 하며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비행기 이착륙 시 활주로 주변 모든 것 정지. 두 번째, 활주로 횡단 금지입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현재 위치에서 활주로 횡단을 샥 하면 5분이면 복귀하는 거리지만 돌아가면은 좋기 20분이 걸리는 상황이라 고민에 빠졌죠. 바퀴를 슬쩍 보니 비가 온 덕에 진흙도 안 묻어 있었고 인솔병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직진 활주로를 횡단해서 복귀 후 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출근일, 이 당시 근처에 3군데의 비행장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일을 했대요. 부대에 가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죠. 뭐지? 하고 트랙터에 앉아서 담배 하나 피고 있는데 인솔병이 오더니 야 땡땡아, 너 그날 혹시 활주로 횡단했냐? 하면서 묻는 겁니다. 전 뜨끔했지만 그 지역에 CCTV도 없고 비 때문에 활주로에 바퀴 자국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 나 그냥 복귀 늦게 했잖아. 왜? 하고 물으니 그때 일 끝난 지역에서 어떤 미친놈이 활주로에 흙이랑 풀이랑 잔뜩 뿌려놨다는 겁니다. 순간 아차, 제가 깜빡하고 예초날 청소를 안 하고 지나가면서 흙이랑 잘린 풀을 잔뜩 흘려놓은 거였죠. 인솔병 말로는 빡친 3스타가 2스타 조인트를 깎고 빡이 친 2스타는 1스타 귓방망이를 때리고 완전 군장 뺑뺑이를 돌렸다는 겁니다. 속으로 말이 되나? 하고 있었지만 퇴근할 때 보니 알겠더군요. 공군은 일과가 끝나면 주 활주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활주로 주변에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지들끼리 운동을 하면서 노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저기 멀리 아웃런에서 나이 먹은 아저씨 한 분이 군장을 메고 뛰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고서 트랙터 옆으로 타고 가서 인솔병에게 물으니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냐, 원스타가 맞냐 이러고 물어본 거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입대전 원스타를 뺑뺑이 돌린 개패급으로 전략한 순간이었죠. 그 뒤로 항상 천사같이 먹을 것도 주고 하던 반장님도 형 동생 하던 병사들도 저를 차갑게 대하고 방학이 끝나 전 학교로 돌아가 그냥 의경을 갔습니다. 쓰다 보니 별로 재미없네요. 핸드폰으로 써서 가독성 떨어지지만 어쩌라고요? 감사합니다. 랜슬러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설레였습니다. 공군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나 비행기 활주로 있는데 근처에 거기를 비워놔야 되는구나. 항상 횡단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활주로가 보통 몇 킬로죠? 활주로가 한 1km 되나요? 2km? 2km 정도. 돌아가면 20분? 왜 또 2km 정도 되는 활주로가 돌아가면 20분이 걸리지? 멀리 크게 어디 부대 밖으로 돌아야 되나 보다. 그 활주로에 딱 붙어서 도는 게 아니라 완전 바깥쪽으로 크게 뺑뺑이 뺑뺑 돌아가 나가야 되나 보다. 야, 씨. 부대가 얼마나 크면은 차로 가는데 20분이 걸려. 영내에서 한 빨리 달려도 한 50km 달린다고 치면 야, 돌아가면 10km 넘네. 한 15km 정도 되네. 야, 뭐 얼마나 큰 거야? 가늠이 안 되네. 10km? 활주로에 뭐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활주로 뭐 어떻게 맨날 청소하냐 그러면? 활주로에 가끔 뭐 날려온 풀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고 삐니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때는 어떻게 청소해요? 가서 일일이 다 주워? 병사들이? 아침에 한번 청소한다고? 그 저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허리 이삭 줍기 하듯이 일자로 서가지고 아침 점심 끝나고서 이렇게 숙이면서 돌 줍는 거 같지? 활주로 청소하는 커다란 트럭 있어? 와, 맞네. 지금 그 활주로 지금 눈 엄청 와서 지금 녹화날 오늘 폭설 내렸거든요. 와, 그 활주로 지금 눈 치우고 있겠네. 그래서 그 공군에서 그 영상이 나왔나 보다. 삽질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가. 그 공군에서 그 노래 나와. 그거 뭐야, 저 오마주 했잖아. 오마주 레미제라블 패러디 했잖아.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도로를 어떻게 청소했지? 저는 정비하고 있어서 청소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입대 전 썰렁썰레 보면서 똥줄 탔던 기억과 나중에 전역하면 나도 한번 좀 남겨봐야지 라겠다는 생각을 있었는데요. 잊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썰렁썰레 영상을 보고서 재밌어서 저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공군 병 828기로 입대하여 전역한 지 6개월쯤 되는 예비역이에요. 저의 특기는 방공포병, 그 중에서도 장거리 유도 무기 운용병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패트리어트 운용 특기였습니다. 진주의 기운단과 대구의 방포교를 거쳐서 전국에 몇 없는 패트리어트 포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자대 배치 후 패트리어트를 직접 만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전병, 상황병이 돼버려서 사무실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배운 내용으론 대부분의 전쟁에서 초기에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상대 방공망의 무력화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니 당연히 패트리어트 포대는 최우선 타겟이 되죠. 저는 그런 포대에 있었고 어느 날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때는 2022년 11월, 규모가 굉장히 작은 포대 특성상 24시간 정문 초병 크루 근무를 하는 군사경찰 인원이 부족했죠. 저희 부대 자체가 전국 최소 규모의 포대이기도 했고요. 건물 다 합쳐놓고 보면 초등학교 건물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중에 가장 큰 건물이 컨테이너 가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생활관도 부족하고 그에 맞춰 병사 TO도 적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작전병이었지만 휴가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병장이 되니 원래 일이 지루해서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군사경찰 지원도 나갔습니다. 저는 새벽 근무를 끝내고 같은 시간 작전대기 근무를 끝낸 방공표병 후임과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 공습 경보 발령. 저와 후임은 서로 0.5초간 아이 컨택한 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머리에 거품을 씻었습니다. 방공표병인 후임은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물에 흥건하게 젖은 머리에 바지만 입은 채 옷은 한 손에 들고 뛰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패트리어트를 직접 운영하는 보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급하게 나간 것 같아 보였어요. 혼자 남은 저도 얼른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옷을 입고 있을 때 문득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공습 경보면 분명 전 지역에 사이렌이 엥 하고 울려야 되는데 왜 우리 부대에서만 소리가 나고 밖에는 안 울리지? 그렇습니다. 공습 경보라고 부대 내 방송이 나온 것은 간부님이 직접 한 것이고 전 지역에 울려 퍼져야 될 사이렌은 울리지 않고 있던 것. 심지어 부대의 위치도 전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이었기 때문에 완전 이상했죠. 그렇게 저의 객관한 발동과 진짜면 이미 늦어서 죽었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저의 옷을 입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졌고 이상하다. 밖엔 왜 안 울리지? 라면서 옷을 천천히 다 입고 나오는 순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공습 경보 해제. 저는 객관안이 잘 작동했다는 뿌듯함과 진짜 공습 경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황실로 갔죠. 그렇게 알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레이더 장비에 있던 저희 계장님 대위께서 레이더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감시체계가 꽤나 좋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다 싶으면 위에 미리 그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미리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 위치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평소대로라면 동해상으로 발사되어야 될 미사일이 남쪽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 심지어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나오니 깜짝 놀란 계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상황실로 향했고 공습경보 방송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습경보는 울릉도에만 실제 발령된 것이었고 계장님은 전국에 발령된 것이라고 착각해 방송을 한 거였죠. 덕분에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한 선임은 방송을 듣자마자 단독군장 챙겨입고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에 문이 잠겨있어서 아이씨 말년인데 나 이제 죽어? 이러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미사일이 안 날라와서 다리가 풀릴 뻔했다고. 제 마투임은 생활관에서 팬티만 입은 채 뛰어나와서 여관부와 마주칠 뻔하는 등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CCTV에 팬티바람에 뛰어나오는 게 녹화돼 있어서 다 같이 돌려봤죠. 아마 다른 방공포대 출신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생각보다 자주 쏘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실상황이 발령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저희 부대는 작전 요원, 방공 미사일 운영 간부 병사 등이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뛰어나가는데 워낙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무뎌져서 아이고 다들 고생하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구경하고 있죠. 그러던 중 공습 경보가 한번 발령되니 깜짝 놀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군 생활이 군 전체에 놓고 봤을 때는 꽤나 꿀이었다 보니 엄청난 썰 같은 건 없지만 혹시라도 이 썰을 재밌게 읽어주신다면 다른 썰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공군에 입대한 예정인 모두가 두려워하는 3대 헬특기 중 하나인 방공포병이었음에도 나름 꿀을 빨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또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뭐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였습니다. 방공표병이 왜 헬보직이죠? 공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군에서 제일 힘든 게 정비 쪽, 시설관리 쪽, 그리고 헌병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방공표병도 거기 들어가는군요. 급양? 급양이었나? 그래 급양인가? 나는 시설관리도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 시설관리가 그 공항이잖아. 근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관리하는데 엄청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헌병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태양빛에서 그 장갑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페트롤 돌아야 되는데 그게 엄청 에어컨도 없대. 그래서 엄청 뜨겁고 덥대. 그래서 그리고 또 부대도 크고 그래가지고 막 초병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아주 귀찮고 힘든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공군은 다른 병과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널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방송에 노출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들 하시거든요. 여튼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권 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공 포대가 있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그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반공 쪽 그런 미사일이 다른 데에서 날라오는 로켓이나 미사일 잡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준하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날아가면은 그냥 나라 전체 그냥 망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도시를 할 수 있는 도시들이 없어서 지금 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이 모든 인프라가 그대로 날아가는 순간 그냥 패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조금 반공 쪽에 말도 안 되는 양의 반공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실버돔인가 하는 거 그거 한 10,000개 갖다 놓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유튜브로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이번엔 몇 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을 썰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일병 짬 찌끄레기였죠.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군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방 쪽은 비상이었다고 들었는데 전 후방 향토사단인 관계로 출타 통제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사건이 터진 날은 휴일인 일요일이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의해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아침 생활관점호를 받아서 개꿀이라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여느 때처럼 수송대 전역자 영상 작업을 위해서 수송 소대장님 BOQ에서 소대장님의 i3 CPU가 달려있는 구린 컴퓨터로 영상 제작을 알고 있었죠. 10분짜리 영상 렌더링이 2시간이 걸립니다. 와... 그 렌더링 뒤는 시간만큼 TV 보고 소대장님의 부식 박스 털어서 라면 해먹는 개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영상 제작을 가장한 무제한 싸지방을 즐기고 있던 이때 복도 쪽에 뭔가 사람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한 걸 감지한 저는 페북 화면으로 잽싸게 알트탭을 눌러서 프리미어 화면으로 바꾸고 데뷔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후임들이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을 쾅쾅 치는 소리에 뭐지 하면서 BOQ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열어주니 사색이 된 후임병, 꿀벌 200님! 지금 당장 집합하시랍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을 못 잡던 저는 서둘러 주변 정리를 하고 후임을 따라갔습니다. 뭔 일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력 집합하고 단독군장 차고 대기하랍니다. 꿀벌100님은 해안 파견가라고 내려왔습니다. 아, 토요일에 군장에 파견이라니. 저희 부대는 후방 여단이긴 했지만 가끔 같은 사단의 해안 초소로 파견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파견을 다녀와서 아직 그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었던 때였죠. 막사에 도착하니 웬일로 수송대장님이 막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막사에 비상벨만 안 울렸지 거의 비상 상태였죠.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 떠올백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쑤셔박은 상태로 수송대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파견 갈 때 나름 격오지다 보니 PX 이용이 제한되어서 파견 가기 며칠 전부터 파견지에 가져갈 부식 박스를 준비하는데 그땐 갑자기 출동이 결정되었기에 하나도 준비를 못했죠. 이것 때문에 선임들에게 부시간 챙겼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야 선임들? 아무튼 준비를 마치고 수송대로 가서 차를 배정받았습니다. 전 뽑힌 지 2달도 안 돼 길들이기도 안 끝난 봉고 더블캡을 탄차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차 저차에서 무기고 가서 탄 싣고 차 앞뒤로 폭탄을 붙이고 막 출발하고 그러고 있었죠.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런지 차가 막 옆으로 가더라고요. 파견 1일차 가는 길에 자세한 정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감시 자산이 노출되어 수 있으니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북한에서 일이 일어났고 우리 부대는 그걸 대응하기 위해 해안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거였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한 것이었고 예비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빠질 대로 빠진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해안 파견으로 간부, 병사 포함 누구도 예외 없이 시불시불거리면서 다 해안 소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견 온 차 중에 제일 작은 차인 저는 그 이후 계속 식사 추진하기 위해서 밥을 나르고 물자를 나르다가 겨우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다녀오니 선임에게 부식을 하나도 안 챙겨왔다고 또 욕을 먹었죠. 이제 자려고 누우려는 찰나 비상이 터졌습니다. 비상! 저희는 자다가 말고 급히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차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수자 발견으로 전부대 출동 대기가 되었고
큰일 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에 앉아서 시동 걸고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비상벨이 울린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종료되었고 저희 찜찜한 마음을 안고 취침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견 2일차. 오늘도 제일 먼저 일어나 연대본부에 식사를 추진하러 갔죠. 파견지에 간 운전병 특성상 차량 점검 자잘한 운행 외에는 일과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책 읽기와 전화하기 뿐이었고 파견지에 온 병사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중전화 사용은 언제든 무제한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상은 안 좋고 꽤 긴박한 상황에 전진 배치된 만큼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일기장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한 명씩 빠짐없이 다 전화를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군입대자들은 느끼지 못할 감성이었겠죠? 1541 콜렉트콜의 주 그 밥줄이었는데 그지? 그러던 중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해안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초소에서 그냥 눌러앉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부 병사 할 거 없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아우성이 빗발쳤죠. 파견 3일차. 태풍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강풍까지 불어서 비가 옆으로 왔습니다. 차가 매우 심하게 흔들렸고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였죠. 결국 태풍 영향으로 오후부터 전 차량 운행 통제가 걸렸고 할 게 없어진 운전병들은 숫자 야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심심하면 달려야 했죠. 4일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을 하니 기동중 대장님이 전병력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자! 라고 시전하셨죠.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우당탕탕 짐을 쌌고 태풍과 소나기가 휘몰아치는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출발을 안 합니다. 아침 먹고 계속 대기하는데 짐을 가득 실어둔 채로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대뇌 전두엽을 스쳐나가는 그 순간 대기한 지 2시간 반 기동중 대장님이 짐 내려!를 시전하시는 겁니다. 집에 간다고 좋아하던 기동중대 아저씨들이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집 내리는 소총수 아저씨들 보면서 부대에 난입한 강아지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을 느끼는 찰나에 상황이 터집니다. 비상! 전병력 출동 준비! 아니 오전부터 짐 실어 나르느라 힘을 다 뺀 병사들 다시 짐 내리고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짐을 다시 또 실기 시작했죠. 그때 1일차에 출동 준비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모든 병사들이 감지하고 있었죠. 서둘러 병력들을 태우고 집결지에 집합하고 소대장이 병사들을 모아서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계지역에 북한군 잠수함이 좌초된 것을 확인했다. 위치는 땡땡이며 오전에 최초 발견했으며 최초 발견 지역은 이곳 막사와 가장 가깝다. 따라서 지금 당장 쳐들어와서 우리 목을 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속에 쏟아지는 잔대비를 맞으며 소대장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전우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전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상. 이걸 소대장이 이렇게 패기롭게 한다고? 대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니고 소대장이? 아무리 빠질 대로 빠진 당나라 군대였던 저희 운전병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인지하고 대충 찍어바르던 위장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북한군이 사격 실력은 귀가 닳도록 들은지라 저는 탄차니까 저격 1순위라 판단하고 살고 싶으면 얼굴, 귀, 손 등까지 빠짐없이 위장해야 했죠. 차 앞뒤에 달린 폭발물 딱지를 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탄약반장님에게 말했지만 그건 무시당했습니다. 이어서 태풍을 뚫고 수색이 시작되었죠. 기상 상황이 비가 너무 매섭게 몰아쳐가지고 비에 맞는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전하게 차 안에 있었으니까 소총수 아저씨들을 측은하게 보고 있는 상태였죠. 저희는 수색 범위의 해안선을 따라서 길을 수색하는데 태풍으로 인해 매서워진 파도가 방파제에 맞아서 뇌피셜로 3층 높이까지 치솟는 엄청난 장관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방파제에 부딪혀 솟아오르던 파도가 그대로 수색하는 우리 병사들에게 덮친 게 문제였음.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병사들의 몰골은 많이 아니었죠. 이미 장대비에 폭삭 젖었으며 파도로 뒤집어써서 전투복 곳곳에 미역 같은 이상한 것들이 거품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저거 총기 수입하기 빡세겠다 정도였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철수 준비를 한 데다가 물건 실어 나르다가 수색을 시작했으니 밥도 못 먹고 수색작전 펼치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차 안에 히터 틀어놓고 노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나가서 파도 맞으면서 있는데 노곤한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세상의 운전병들이 이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전 수색하는 병력들의 뒤를 기어 1단으로 넣고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필 수동이어가지고 클러치 넣고 빼고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다 보니 왼발 무릎이 아파왔죠. 바다 쪽 하늘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 아니 P3C 대잠 초계기가 소노 부위를 떨어뜨리고서 수색을 하고 있었고 대잠 초계 헬기가 너무 멀어서 기종 파악이 안 되더군요. 리틀 버드까지 나타나서 바다를 샅샅이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태풍 속에 비 맞으면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라면 전쟁 난 거냐며 막 물어봤죠.
수색이 이어진 지 3시간쯤 지났을까요? 해안가를 모두 뒤졌지만 마땅한 성과는 없었고 제 차는 기름이 한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 저도 그렇고 병사들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죠. 전 시속 5km로 천천히 이동해서 3시간 동안 운전하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창문을 열고 운전하다가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에 귀싸대기를 쳐맞기도 했죠. 결국 탄차 주유 및 병사 식사 추진 연대본부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탄차만 이동하기로 하고 병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연대본부로 향했습니다. 연대본부로 향하니 장관이 이런 장관이 없네요. 2세대의 헬기들이 헬기 착륙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파견 올 때마다 저 차는 언제 움직일까 싶었더나 매우 커다란 급유 트럭이 헬기들을 급유해주기 위해 미친듯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대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알아서 주유하고 준비 완료해라! 라고 말한 뒤 간부는 연대본부로 튀어 올라갔고 전 수송대에 들려서 주유하고 야수교 동기 만나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한참 후 간부가 돌아왔는데 올라갈 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다르게 흘러감을 눈치채고 간부님께 상황을 물어봤죠. 야 꿀벌 운전병아 돌아가자. 땡땡 중사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호래. 잘못 들었습니다. 국적이 러시아 화물선으로 판명났대. 그래서 식별일이 늦어졌다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었지만 최초 발견하게 되었던 배는 북한군 잠수정이 아니라 러시아 화물선이 태풍으로 해안에 좌초된 것이었으며 그걸 본 주민이 저거 잠수함 아니요! 하고 잠수함으로 오인 신고.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해서 판별하기 전까지 북한군 잠수함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엄청 긴장해서 수색을 했는데 허탈하면서 안도감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파견지에서 병사들은 미쳐가고 있었고 부식으로 나온 초콜릿이 훈련소 마냥 화폐 단위로 거래가 될 기미가 보이자 결국 해당 파견지의 PX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되었고 당분 보충이 되자 병사들이 더 이상 미치지 않고 무사히 부대로 복귀될 수 있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